예, 국회가 오늘까지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의혹투성이인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어떻게 야당의 검증 공세를 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최형두 경남대 교수와 함께 주요 정치권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두 분 오늘이요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제2연평해전 또 천안함 피격 등 서해상에서 일어났던 그렇죠? 네. 연평도 포격, 연평도 포격 이런 것들 네. 다 합쳐서 이제 네. 추모하는 그런 날로 정해놓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게 됐고 지난번에도 참석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과연 참석을 해야 되는 건지 다른 일을 제쳐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한국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는 이제 베트남 국빈 방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못했고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특히 이걸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거기 그 참석을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지나치게 이거 이념 공방으로 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낙연 총리가 참석을 하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이제 보훈에 관련돼서는 오히려 더 이제 공적을 더 강화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저는 여야가 지나치게 공방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이죠. 2016년에 천안함 연평도 포격 6주년 때 연평도를 찾았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페이스북에 남겼냐 그러면은 먼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도 경제 발전도 안보 없이는 어렵다. 북한의 기습 포격이라 썼습니다. 그리고 안보에 예외가 따로 없다. 국가 존립은 안보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인데 지금 물론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되고 북한을 비핵화로 다시 끌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외교적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이 있지만 아니 북한의 기습 도발로 희생당한 장병들을 추모하는 행사인데 북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근데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저자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대통령은 지금 여러 일정상 그렇게 했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전에 이미 몇 년 전에 그 연평도를 방문해서 했을 그 기조를 보더라면은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일정에 오늘 참석했다,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대통령의 뜻을 풀 수밖에 없는 장관들, 특히 이제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요,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연평도를 방문했던 문재인 당시 대표를 군복 입고 쇼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이 내각의 인식 같은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연평도 포격 현장에 가서 말했던 그 기조와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정부 내에서 한번 자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전 유엔 사무총장이죠. 범사회적 기구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을 수락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추관에서 또 직접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수락한 것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미세먼지 이 문제는 이제 전 지구적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반기문 이제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처럼 어떤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의 문제가 아니죠. 단지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대선 때는 대선 주자로서 이제 문재인 후보와 겨룰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전 이거 보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지난 김대중 정부 때 이용구 전 신한국당 대표가 주미대사로 갔었거든요. 신한국당과 그 김대중 정부와는 전혀 이제 여야로 갈라져 있었는데 주미대사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국가 이익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가치를 둘러싸고는 여야가 쟁투를 할 때는 하더라도 이런 문제로는 더 이상 그런 구분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반기문 위원장을 추천했던 이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그렇고 또 이를 또 받아들인 문재인 대통령, 또 수락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 총장, 다들 그런 인식이 확실히 있다고 봐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총장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해서 정치 문제가 되면 실패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한이 어느 정도 위원장에 부여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을 하거나 했을 경우 결국 이제 반 전 청장이 그걸 막아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를 뚫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자꾸 정치
정치적인 쟁점과 결부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미세먼지 문제야말로 건강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다른 정치적 쟁점이야 뭐 여야가 당연히 그렇게 공방하는 건데 이 문제가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을 맡았다 해서 야당이 공세로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그러면 않는다고 봐요. 왼쪽도 야당 네. 쪽 인사들 그러니까 그 위원회 네. 구성할 때 좀 많이 좀 반영을 하면 저는 되겠네요. 뭐 구성할 그쪽 때. 진영의 분들도 뭐 정치권도 어차피 포함이 되니까 이 예, 기구에 예. 저는 어느 정도 같이 포용하고 탕평으로 하는 게 저는 그러한 것들 미연에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반 전 총장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기를 굉장히 좀 네, 그렇습니다. 두려워한다니까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연목보호라는 표현도 어제 쓴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이- 보십니까? 그 청와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는 문제다. 그리고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분이 가장 중시했던 것이 지속 가능 발전 그리고 기후 변화 대책입니다. 대체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해외에 나가서는 지속 가능 발전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한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미세먼지와 환경 같은 문제로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서지 않는 내가 어렵다고 이걸 고사하는 것은 내 신조에 맞지 않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망설였다라 이야기도 했고, 근데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이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반기문 총장 굉장히 상당히 존중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보아오 포럼 그 이사장을 맡기고 있기도 하고 중국 지도부랑도 친하고 그래서 이 해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세먼지를 우선에 각국이 그 나라가 그 미세먼지를 줄이면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공약이 미세먼지 30% 감소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런 기반 위에서 이제 중국을 설득할 수 있고 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뭐 군사적 문제, 역사 문제로 해서 동북아 삼국이 특히 한중일 협력이 참 중요한데 굉장히 삐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세먼지부터 해서 반기문 총장이 그런 문제에 상당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순수한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금 뭐 수락이 사실은 정치적 해석하기는 조금 이건 뭐 정치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 알겠습니다. 동북아 평화 번영, 공동 발전을 위한 이런 큰 뜻이 있는 것이니까. 네, 미세먼지가 보수와 진보 이념 문제가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떤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항 지진. 사실 지열 발전소가 원인이 됐다, 촉발 지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지금 정치권 내에서는 서로 또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게 정치 쟁점화될 사안입니까? 포항 지진이 발생한 게 2017년도 11월 달이었어요. 그때 강도가 5.4, 그러니까 2016년도에 경주 규모가 5.8이었으니까 거의 버금가는 그런 아주 굉장히 대규모의 지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원인이 보니까 지열 발전소 때문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지열 발전소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세워졌기 때문에 보수 정권 탓이다 이런 논리고, 그러니까 또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공세로 나오고 이러는 건데 지금 미세먼지 얘기도 그렇고 앞서 얘기했던 그 서해 수호의 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사안이 전부 이제 우리 정치가 이념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뭐 지난 정권이 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 탓하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알 필요는 있겠죠.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가? 정말 지열 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는가를 규명할 필요는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이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측면에서 해명해 나가고 규명해 나가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 부분을 여당도 지나치게 지난 정권의 탓으로 몰아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음 주에 청문회 있죠. 그리고 지금 여야가 뭐 패스트트랙 뭐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뜩이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얽혀 있는데다가 또 이 문제까지 지난 정권의 탓이다 아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문제가 너무 꼬여요. 예. 너무 산만하니까 이거는 좀 여당도 좀 자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야당도 이 문제 가지고 지나치게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할 예.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 대신 이 지열발전소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건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도 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명하고 규명하되 규명이죠 규명 해명이 아니라 규명을 하되 너무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당시에 지진 발생 후에 해당 부처 장관들 또 국회의원들 내려가서 저기 피해 주민들 네. 시민들 네. 만나는 장면 보였는데 그 뒤로 1년 5개월을 흘렸어요. 과연 네. 몇 번이나 내려가서 거기 힘들게 사고 계신 분들 좀 근황을 살펴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에 보면은 이 처음에 이 사건 났을 때 이것이 그 지열 발전소 때문이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지난 1년 6개월 이거 났을 때
사실 지열 발전이라는 것이 보면 이게 재생에너지입니다. 태양광, 지열, 이 자연 에너지거든요. 예. 직접적으로 그 자연의 에너지를 얻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그 초기 그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일단 한번 그 개발이 되면 굉장히 저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고 있고 일본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자면은 재생에너지,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자는 것과 않고 다음에 이제 그 학자의 그 인터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자력 주변 발전소 같았으면은 막 굉장히 상세한 이런 조사가 있었을 텐데 이 지열 발전소 주변에는 그런 조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했어도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생에너지는 옳고 원자는 나쁘다라는 이런 이제 그 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왔어도 이 사실 지지 그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뭐 이 정부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은 그 어느 것이든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정부의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앞뒤로 그것들을 정부가 바뀌었으면은 한번 새로운 시스템을 살펴볼 기회도 있어야 되는데 지열 에너지는 아마 그 부분에서 발전소 부분은 제외됐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조사 결과 발표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 제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에너지의 문제 이걸 가지고서 또 인너터 네타를 하기 시작하면은 예. 끝이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그 정치의 꽃은 선거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포항이 어떻게 뭐 PK 지역가 어느 정도 뭐 멀리 있는 건 아닌 거니까요. 그렇죠. 예. 상원, 성산, 통영, 고성 이렇게 두 개 지역에서 보궐선거 4월 3일 날 있습니다. 각 당이 모두 거기에 많은 지금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창원, 성상이 가장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정의당 후보들이 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단일화가 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창원 성산 지역은 뭐 다 아시다시피 노회찬 의원 지역구였죠. 예. 그리고 그쪽에 이제 노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 단지 이제 창원 성산은 이제 이른바 범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25일까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한국당 후보가 좀 유리해지겠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이 통영 고성하고 창원 성산 두 군데지만 예. 이 미니 선거지만 미니 보궐선거긴 한데 이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황교안 이제 대표가 들어선 다음에 지금 뭐 한국당이 조금 이제 과거의 근육을 조금 회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나치게 이제 이념 편향으로 가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현재 집권 세력이 조금 정체를 보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익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만약에 두 군데를 다 이기면 한국당은 뭐 탄탄한 이제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죠.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적어도 한 군데 정도 이겨야지 그래야 지난 이제 향후 정부 운영의 주도권 같은 것들 가늠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봐요. 특히 PK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 예. 총선에서 굉장히 지금 뜨거워질 지역이라서 어떤 창원 성산은 기본적으로 정의당 지역구였고 통영 고성은 이제 물론 한국당이었어요. 예. 그래서 1승 1패가 되느냐 아니면 2승 2패, 2승 또 2승이 이쪽에서 2패가 될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진보 후보 단일화에 있어서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쪽에서의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 더 앞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 측에서도 좀 고심이 있을 것 같고 네. 통영 고성은 보수 색채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 또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창원 성산의 선거의 경우에는 사실 여당이 없는 선거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엊그제부터 선거운이 본격화 됐지 않습니까? 각 당 예. 대표들이 다 왔는데 민주당 대표만 안 왔습니다. 사실은 그게 사석처럼 지금 되어 있는 양상인데 여기 이런 대통령도 지금 민주당이죠. 도지사 구속돼 있습니다만 시장 전부 민주당입니다. 여당 지역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당이 없는 선거라는 건 참 아마 이 역사상 좀 드문 일 같고 더구나 이제 민주당 후보가 정의당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상 뭐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뒤지는 걸로 나오고 민주당 후보의 경우는 민주당 당 지지율보다 절반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끝까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만 지금 여기서 쟁점은 오히려 그 범진보라 그랬을 때는 원래는 이 지역에 권영길 의원 지역이거든요. 권영길 의원 이런 말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라면 정의당과 민중당과의 관계는 색강이 흐르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는 한강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지금 한강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중당하고 지금 단일화 논의가 일체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수록 단일화가 되더라도 이른바 범진보 내에서 후보가 양분되어 있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의 선거는 경제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인데 창원 성산 지역이 우리 경제 성장에 굉장히 큰 그 상징 같은 곳이었습니다. IMF 때도 불황이 없다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바로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입니다. 두산중공업과 한 수백 개의 협력업체, 그게 김해까지 넘어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중소상공인들 문제.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경제 실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과연 이 정의당이 이 문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기준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뭐 통영고성은 지난번에 사실은 무투표로 당선된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여당으로 후보를 냈고 이해찬 대표가 통영고성은 갔습니다. 창원 성산 오지 않고 여기에 이제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셈인데 근데 둘 다 지금 이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많이 내려가 있는 이유는 지금 원외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일에 매달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창원 검사장 그리고 통영지청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의 간부로 승진하면서 중요한 지역적 인물을 가진 곳이고 또 통영의 정점식 후보 역시 원래 고성 사람인데 통영지청장을 해서 그 지역의 연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어서 사실은 개인적 연구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굉장히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해찬 대표가 내려가지 않은 건 아마 단일화를 의식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해찬 대표가 내려가서 나중에 민주당으로 단일화되거나 이런 경우에 좀 부담을 느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일부러 가지 않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만에 하나 집권당의 대표가 또 하는 거 지나치게 또 이 선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은 나중에 결과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돼 있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선거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내년 총선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총선을 새로운 선거구화에서 선거제도 하에서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인데 패스트트랙 문제 바른미래당이 키를 쥐고 있는데 내용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결론을 못 내고 또다시 요청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저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라고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네. 이제 바른미래당 안에 이제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하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하고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한국당과의 뭐 연대 이런 거, 이제 뭐 탈당을 통해서 이제 총선 임하려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추론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말이죠. 그것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 이제 공수처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공수처법에서 만약에 기소권을 주지 않으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기소권을 공수처에 오히려 기소권을 줘서 검찰 권력을 좀 분리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가정할 때 기소권을 주지 않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현재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거기서 접점이 안 되면 패스트트랙을 이탈하겠다라고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패스트트랙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단지 민주당이 어떠한 카드를 내미느냐, 바른미래당이나 이럴 때 명분을 줄 때 이제 뭔가 할 수가 있는 건데 한국당은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아까 말씀처럼 선거법을 지금 빨리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켜야지 내년도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게임의 규칙이라서 합의를 해서 하는 게 맞죠. 한국당과도 합의를 하는 게 맞는데 한국당이 아시다시피 비례제 자체를 폐지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해 12월 15일 날 합의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야3당과 여당으로서는 이거 지금 선거제 비례 선거를 하자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걸 비례 선거를 아예 폐지하자. 이게 위헌이다. 비례제 있는 거 자체 이렇게 좀 뭐 막무가내의 태도를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이 있는 거라서 합의하는 게 맞는데 바람직하지만 언제까지 합의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한국당의 합의를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바른미래당도 그렇습니다. 당론으로 정리가 되기 또 어려울 것 같고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좀 어두운 면을 좀 생각을 해보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선거제를 통해서 누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사실은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되면 지금 여야가 합의한 220석,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 되면은 지금 253석이죠. 그러니까 한 몇십 석이 지금 지역구가 없어집니다. 28석이죠. 예,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수도권, 호남, 영남 다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의원들이 선거구에 얼마나 목을 매는지 아신다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단순히 바른미래당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그 정치의 안정,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비례대표제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당초에 지난 연말에 합의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걸 같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 새로운 선거제 논의를 하면서 만일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로 간다면은 그 원포인트 기원이 있어가지고 권력 구조,
그러니까 내각제적 요소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만일 현재 여론조사 결과대로 하면은요 다당제가 돼가지고 실제로 그 정치적인 구심력을 찾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특히나 대통령제 하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실제로 깊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 지금 뭐 각 당마다 표 계산이 분주할 텐데 지금 여론조사만으로 볼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안정적이고 무엇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것인가. 지금 당장의 그 여론조사와 또 그 시뮬레이션 결과만 보고 살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다당제로 갈 것이냐 또 양당제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고요. 또 이렇습니다. 미국과 영국, 특히 영국 민주주의 본산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전부 직접 선거로 합니다. 비례대표 없습니다. 미국도 비례대표 없고요. 그렇게 해도 민의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비례대표가 민의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적절한 선거제도가 이루어져서 민의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느냐를 헌법 구조와 함께 잘 논의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오해가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제를 실시하면 다당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되게 우리가 미국 예를 많이 듣는데 우리 지금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대통령제라면서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꽤 많아요. 자꾸 우리가 미국 예를 많이 들고 있고 물론 영국은 내각제긴 합니다. 예. 특히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비례대표제만 실시한 나라도 꽤 많고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비례제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와 이제 우리나라처럼 지역구 혼합형 제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예. 우리나라 같은 제도가 있는 나라 그리고 비례대표제만으로 이제 선거를 치른 나라도 있어요. 꽤 많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나치게 대통령제는 다당제가 맞지 않는다. 그건 좀 약간 그 과장된 얘기고 또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비례제라는 나라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제가 팩트 체크로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형 비례대표제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포항도 갔다 오고 창원도 갔다 오고 이번에 울산 예전에 있었던 사건, 황운하 전 울산청장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이제 김학의 장자연 사건 국조특검 여당에서 나온 거하고 맞물려가지고 한국당에서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검찰하고 경찰의 알력 다툼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됐는데 황운하 전 청장은 뭐 특검 할 것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이야기를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검 해야죠. 왜냐하면은 선거 때는 안 움직입니다. 선거 때는 굉장히 혐의가 뚜렷해도 그 선거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만일 이 지금 울산 경우처럼 이 선거 발대식 하는 날 울산시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 뽑아도 안 되겠구나. 뭐 큰 결국 무혐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큰 범죄 혐의가 있구나라고 예단을 주는 거거든요. 이 공권력이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황운하 청장이 이야기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런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공권력의 발동의 문제에서 이게 그 국민들이 민의를 통해서 새로운 그 공직을 뽑는 선거에서 이렇게 선출되지 않은 공권력이 마음대로 개입해서 또는 어떤 배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한번 철저히 잡아야 될 문제고요. 김학의 장자연 사건의 문제는 이게 사실 공소시효 문제 같은 게 있습니다. 뭐 그건 그것도 다 정말 새로운 진실이 나온다면 다 밝힌다 정을 하는데 문제는 공소시 밝혀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 근데 지금 그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2차례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조사가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는데 얼굴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그 비디오가 범죄 혐의랑 직접 관계가 없는 겁니다. 뭐 그 장소에 갔다고 할지라도 그 장소에 간 것하고 실제로 중요한 범죄 혐의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한번 철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과연 지금 검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하는 이유가 이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를 적용하면 된다 그러는데 새로운 범죄를 적용하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진실을 밝히되 이걸 그냥 가지고서 당시에 개선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라는 식의 정치 무책임한 정치 공방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로 그 진실은 검찰과 경찰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 문제는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처럼 동영상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님이 뚜렷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미뤄볼 때 장자연 사건은 물론이고 말이죠. 오래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를 밝히지 않으면요. 한국 사회에 정의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처럼 뭐 황운하 지금 대전경찰청장 당시 이제 울산지방경찰청장 했잖아요. 이것도 밝히려면 밝혀야죠. 특검도 하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와 김학의 장자연 사건이 동렬해서 비교될 건 아니다. 요즘 보면 자꾸 이제 물타기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이 야당, 제1야당도 그렇고 말이죠. 있는 그대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쟁점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 이익을 챙기는 건 좋고 뭐 당연한 거예요. 정치 정당으로서 당연한 건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회피해서 안 된다. 오히려 한국당에 나서서 김학의 전 차관이나 장대현 사건 밝히자라고 얘기해야죠. 예. 근데 그러지 않는 게 대단히 아쉬워요. 지금 요즘 한국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지율이 오르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창렬 영인대 통일대학원장, 최영두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